눈 이야기. 시선을 보다, 눈빛을 보다, 시선을 보다, 눈빛을 보다. 사극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지지 높은 양반과 비천한 천것의 만남. 양반님네는 늘 높다란 대청마루나 동현마루에서 아래를 굽어보고, 천것은 흙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코를 땅이 받고 이마를 조아린다. 비련 목숨 하나쯤은 말 한마디로 날려버릴 수도 있는 권세는 그 어떤 억센 완력보다도 강하게 등허리를 짓누르게 마련이다. 풍전 등화 같은 순간에 칼날 같은 긴장감은 이 한마디로 벌어진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바로 핏줄과 가문으로 주어진 세속적인 신분이 아니라 눈을 가진 동등한 개체가 마주하는 순간이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보고 싶을 때 눈을 보는 버릇이 있다. 심지어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인지 가늠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무 사진이나 집에 들고 눈만 가려보라. 눈이 가려지는 순간에 익숙한 이는 낯설어지고 초면인 사람이 익숙한 얼굴처럼 느껴지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테니, 실제로 눈은 많은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드라마 라이트미에서 행동과학의 대거로 등장하는 칼 라이트먼 박사는 사람은 눈만 보아도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꿰뚫어낸다. 눈으로 상대를 읽어내기 위해서 꼭 라이트먼 박사처럼 신기에 가까운 관찰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때로는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느껴지는 눈빛이 있으니까. 넘치는 자신감과 패기는 형령한 눈빛으로 드러나서 흐릿하고 초점이 없는 눈길은 중심없이 흔들리는 공허한 마음의 반영이다. 눈을 지켜뜨는 것은 화가 났음을 의미하는 무언의 제스처이며, 눈을 흡뜨는 것은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터봐보는 눈길에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고 미움과 증오는 싸워보는 눈길에 담겨서 화살처럼 마음에 꽂힌다. 미연의 내세적인 시선과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리기도 한다. 그렇기에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무언의 저항이 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을 때 흘깃거리고 상대와 얘기할 마음이 없을 때는 눈길을 돌린다. 눈빛이 보이지 않는 짙은 색의 선글라스는 자외선을 막아서 안구를 보호하겠다는 건강성의 목적보다는 상대에게 눈빛을 익혀서 심정을 들키지 않겠다는 심리적인 목적이 크다. 눈길이 마주쳤을 때 상대가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다면 불안해진다. 영화 속의 수많은 요원들이 어둠컴컴한 실내에서조차 선글라스를 벗지 않는 것도 두 눈의 시선이 맞지 않는 사시가 반쯤 마시간 악당의 이미지로 자주 왜곡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눈으로 말하라. 눈이 이토록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다 보니 눈에 대한 속설들도 많다. 눈이 크면 시원시원해 보이고 눈이 작으면 속을 알 수 없어서 보인다. 일반적으로 눈꼬리가 처지면 순하지만 속기 쉬울 것 같고,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면 고집있고 표독스러워 보인다. 둥근 눈은 사람이 좋아 보이고 길고 가는 눈은 외로워 보인다. 크고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미연의 상징이며, 단축 구멍 같은 빼꼼한 눈은 못난 외모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관상학에서는 다양한 동물의 눈을 빌려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매서운 호랑이를 닮아서 부리부리한 범눈은 강직하고 적극적이며, 항사를 닮아 커다랗고 둥근 손눈은 인자하고 부지런하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거북이 눈은 신망이 두텁고, 항눈은 이상이 높으며, 뱁새 눈은 빠릿빠릿하고, 원숭이 눈은 눈치가 빠르며,
뱀눈은 사납고 간사하다고 풀어놓는다. 눈의 생김새와 눈빛, 시선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과 관련된 다양한 선입관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게 된다. 타고난 눈의 모습이 길상에 속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악상이거나 흉상이라면 대인관계에서 처음부터 걸림돌이 된다. 예쁘고 보기 좋은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눈매 교정술이 왜 그토록 오래전부터 유행했는지도 알 듯 싶다. 보기 좋고 인상 좋은 눈매를 위한 시술은 기원 후 1세기형 로마에서 제작된 책에도 등장한다. 이 책에는 늘어진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나무막대 사이로 집어넣고 그 사이를 꽉 묶으면 이 피부는 죽게 되고 열흘이 지나면 죽은 피부는 떨어져 나가고 흉없이 깨끗이 낫게 된다는 설명이 등장한다. 실제로 피부나 조직을 꽉 동염해 혈액순환을 차단시키면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해당 부위가 괴사하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눈꺼풀의 늘어진 피부를 제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술은 미용적인 측면보다는 이완된 눈꺼풀이 시야를 과도하게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용 시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술에서 발전하여 눈매를 교정한다는 뜻의 눈매 성형술이라는 단어가 도입된 건 19세기 초반의 일이었다. 그리스어로 블레페로는 눈꺼풀을 플라스티코스는 형성제다 라는 뜻인데 성형술을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눈매를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서 접어넣는 것이 미용적인 가치가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을 했다. 눈꺼풀이 늘어지는 것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눈꺼풀을 접고 있는 근육의 인대가 늘어져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그 자체로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라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하지만 눈꺼풀이 늘어지면 시야가 사라져서 불편하다. 커튼이 들어워진 창문으로 밖을 내려보려면 커튼을 걷어야 하는 것처럼 눈꺼풀이 늘어져서 시야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 자신도 모르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눈을 치켜 뜨게 된다. 한두 번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미간과 이마에 주름이 지며 찌푸린 얼굴을 자주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하게 되면 눈의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것이 사라지므로 굳이 눈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져 이마살을 찌푸리거나 미간을 좁히지 않아도 된다. 이 사소한 변화가 가져오는 결과는 매우 크다. 실제로 눈매 교정술의 긍정적인 효과는 눈 크기의 변화보다는 이로 인한 얼굴 전체의 변화에서 온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즉 쌍꺼풀 수술을 받게 되면 눈꺼풀이 당겨 올라가면서 겉으로 노출되는 눈 크기는 평균 20% 정도 커질 뿐이다. 하지만 더 이상 눈을 치켜 뜨거나 눈살을 찌푸릴 필요가 없기에 이마도 5% 정도 길어지고 미간의 주름이 사라지면서 눈 크기에 더해서 인상이 좋아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단지 눈꺼풀을 접어 올려서 쌍꺼풀을 만드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은 곧 미용적인 눈매 교정술에 대한 열풍으로 이어졌다. 사실 사람의 얼굴에서는 약간의 차이도 그런 결과로 나타난다. 미인과 춘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처럼 사람의 얼굴은 절대적인 수치상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20대 남녀 1,500여 명의 얼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눈의 크기는 가로 26에서 30mm, 세로 10에서 14mm 정도이다. 이 말은 눈을 떴을 때 눈의 세로 폭이 10mm 이하면 작은 눈이고 15mm 이상이면 큰 눈에 속한다는 뜻이다. 미인과 춘이라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급력의 차이가 5mm라는 미미한 차이에서 시작된다니 눈 크기뿐 아니라
다른 이목구비의 수치 역시 마찬가지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탄식한 파스칼은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가져오는 엄청난 창발성을 포착한 남다른 안목을 자랑하는 셈이다. 눈에 색을 입히다. 명호호치란 말이 있다. 맑은 눈과 하얀 이라는 뜻이지만 이 말에는 매우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다. 당나라의 시인 두보가 미인의 대명사인 양귀비를 지칭하면서 쓴 단어이기 때문이다. 굳이 양귀비까지 가지 않더라도 흐리다고 탁한 눈동자보다는 맑고 초롱초롱한 눈이 예쁘고 누렇게 변색된 이보다는 하얗게 반짝이는 이가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미인의 조건에 맑은 눈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미의 기준은 양귀비가 살던 시대에서 1300여 년을 건너뛴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미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준이 맞도록 몸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흔히 눈 미백술, 시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눈동자와 흰자라고 부르는 부위의 색은 결막의 색이 아니라 결막 뒤에 존재하는 홍채, 공막의 색인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투명한 결막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있다. 바로 눈이 충혈될 때이다. 일반적으로 각막에 존재하는 혈관은 매우 가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혈관이 확장되면 눈에 보일 만큼 그림에서 미생의 오가장, 핏발선 눈과 수치 적은 머리칼로 피곤에 찌든 중년 직장인의 자화상, 눈에 핏발이 서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어떠한 자극으로 인해서 각막 혈관이 확장되었다는 말의 일상적인 표현인 것이다. 눈에 핏발이 서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과로, 스트레스, 피로감. 눈은 마음의 창일 뿐 아니라 몸의 창이기도 하니까 우리 시대 중년 직장인들의 대명사로 떠오른 미생의 오가장이 늘 붉은 눈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눈에 거미줄 같은 핏발이 서다 못해 피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이 붉어진다 하더라도 눈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눈동자 쪽이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눈은 결코 아름답다고 평가받지 못한다. 개중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이 충혈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도 눈 충혈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들은 해결책이 결막절제술이다. 결막절제술. 결막에는 혈관이 있지만 그 안쪽에 위치하는 공막에는 혈관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결막을 벗겨내면 흰자는 공막의 색 그대로 흰자태를 뽐내게 된다. 흰자위를 다시 맑게 되돌려주는 결막절제술은 심각한 안충혈 환자 외에도 외모의 완벽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안구미백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아름다운 눈에 대한 열망의 다양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미의식이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런 열망은 서클렌즈를 이용해서 눈동자의 색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아예 흰자 위에 염료를 주입해 영구적으로 색을 바꾸거나 그림을 새겨 넣는 안구문신, 결막의 작은 보석들을 삽입해서 눈을 움직일 때마다 살짝 보이게 하는
보석 눈 시설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맑고 영롱한 눈에 집착하는 것은 그런 눈동자를 가졌던 시절에 대한 서글픈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힘들면 투정 부리고 기쁘면 펄쩍펄쩍 뛰었던,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말이다. 그 시절이 그리워. 눈을 들어 눈을 넘어보다. 세 번째, 눈을 넘어보다. 시선을 확장하다. 현미경. 볼이 토실토실한 귀여운 아기에게 엄마가 안경을 씌운다. 아기를 놀리는 귀여운 장면이 생겼는데 순간 아기의 표정이 바뀐다. 어리둥절함을 거쳐서 놀라움을 지나서 기쁨에 가득한 웃음으로 아기는 엄마를 보며 한박 웃는다. 지금 아기는 지금 태어난 지 7달 만에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중이었다. 유난히 흰 피부와 밝은 머리색을 가진 루이스라는 이름의 이 아기는 선천성 색소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고 알비노, 그러기는 시력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의 피부와 머리카락 그리고 눈동자의 색은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지만 가끔씩 멜라닌 유전자의 이상이나 멜라닌 합성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멜라닌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색소 결핍증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곤 한다. 선천성 색소 결핍증을 가진 아이들은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하는 기준의 부당성을 증명하듯이 인종에 관계없이 우윳빛 피부의 은발, 백금발 혹은 붉거나 혹은 아주 옅은 하늘색의 눈동자를 갖고 태어난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보통 햇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멜라닌 색소의 부족은 단순히 신체의 색만을 가져가진 않는다. 이들의 피부는 멜라닌을 만들지 못해서 자외선에 의해서 일광화성에 매우 취약할 뿐더러 무색 투명한 홍채로 인해서 안구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어려워 시각적인 이상을 동반하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지만 이들에게는 빛이 오히려 어두움을 불러온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이 밝은 곳에서는 심각한 눈부심 증상으로 앞을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눈부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눈은 안구 진탕증이 반복해서 발생하여 시력을 더욱 떨어뜨린다. 색소 결핍 정도가 클수록 시력 역시 비례해서 나빠지는 편인데 앞서 언급한 아키 루이스 역시 이런 경우였다. 의료진들은 루이스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아직 미숙한 루이스의 눈이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 안경을 제작 의뢰했다. 이를 착용한 루이스는 그동안 목소리와 촉감만으로 인지했던 엄마의 얼굴을 난생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엄마의 얼굴을 처음 본 루이스의 얼굴은 기쁨의 웃음이 떠올랐다. 아무리 차가운 마음도 더군다나 아이스크림처럼 스르르 녹일 만큼 달콤한 웃음이었다. 희미해진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언가를 내 눈으로 본다는 것 혹은 무언가가 내 시선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정녕 생각지도 못했던 대상이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 동시에 내게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 머나먼 타국의 생선 문물을 접할 때 늘 곁에 있었는데도 시선을 두지 않았던 것에 새삼 주목할 때, 식견과 안목이 넓고 높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이면을 간접 경험할 때, 무심코 지나치던 것들이 한 발 다가가 세밀히 관찰할 때가 그립다. 그리고 나무에만 집중해서 보다가 저만치 떨어져서 숲을 보게 될 때, 하지만 이와 같은 시만의 확장은 주로 생각의 협소함이나 세심함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다양한 이면을 보려고 애쓰고 다층적인 시선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맹점 아닌 맹점이다. 눈의 이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렇게 차이가, 눈의 이상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네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눈의 장애는 노화다. 나이가 들면
현상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진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어쩐지 서글픈 일을 본대로 불편하기조차 하다. 실제로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는 만년에 시력이 떨어지자 노예를 부려서 대신 글을 읽게 했는데 편지 한 줄 읽으려고 일일이 노예에게 지시해야 하는 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라고 투덜거리곤 했다. 인간의 신체는 수십만 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에도 노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떨어진 시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욕구는 존재했을 것이다. 뿌옇게 흐려진 창문으로 보이는 세상은 아련하기도 해도 어렴풋해서 답답할 테니까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유물들 중에는 돋보기로 추측되는 유리 세공품이 출토되기도 한다. 최초의 안경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최초의 개발자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안경은 이후에 수백 년간 광학 원리와 눈의 구조, 렌즈 가공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보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안경은 분명 우리에게 더 선명하고 밝은 세상을 오래도록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개인적인 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는 0.1mm,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보다 작은 물체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노려본들 보이지가 않는다. 오래도록 닫혀있던 인류의 시야를 확장시킬 때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 바로 안톤 반 레이우엔훅. 네덜란드 델프트 출신의 레이우엔훅은 정식으로 교육받은 학자가 아니라 포목점을 운영하던 상인 출신. 포목상으로 수많은 옷감을 구별하여 등급을 나누는 일은 그의 일상이었고 이를 위해서 그의 손에는 늘 확대경이 들려 있었다. 확대경. 옷감을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 아주 꼼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바라본 현미경의 사람의 머리카락, 손상된 머리카락, 아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손상된 머리카락과 현미경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 레이엔훅은 지금 인류가 알았던 세상 외의 다른 세상을 존재를 처음으로 들어보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마이크로골드의 비밀을 엿본 레이엔훅의 호기심은 멈출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레이엔훅의 발견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애썼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망원경들이 보여지고 현미경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